1492년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이 발견으로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스페인은 아즈텍, 잉카 제국 등 원주민 문명들을 공격하였는데 스페인의 앞선 무기 앞에 원주민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원주민들로부터 빼앗은 금 덕분에 급속도로 부자 나라가 되었죠. 영국 등 다른 유럽 나라들도 스페인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영국의 첫 식민지가 북미 대륙에 세워지게 됩니다. 1607년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에 북미 대륙 최초의 영국 식민지 제임스타운이 건설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성공회가 국교화되어 상대적으로 기독교 다른 분파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청교도들은 성공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청교도들은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로 도망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살던 청교도들은 자유로운 네덜란드의 생활에 젖어 신앙심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결국 신대륙이었던 북미 대륙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무리 먼 길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들을 사람들은 순례자 또는 나그네라는 뜻인 필그림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120명의 필그림들을 태운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가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항을 떠나 신대륙을 향해 닻을 올렸습니다. 신대륙으로 향하는 메이플라워 호 안에서 필그림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과 직책을 만들고 거기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 정치의 기초 정신으로 자리 잡은 메이플라워 서약입니다. 1620년 11월 필그림 파더스의 메이플라워호가 북미 대륙 플리머스에 도착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미국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17세기부터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북미 대륙에서 식민지 확보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1652년부터 167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였는데요. 제2차 전쟁에서 영국이 네덜란드를 격파하면서 네덜란드는 현재의 뉴욕을 영국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가 북미 대륙에서 퇴출당하게 되면서 북미 대륙은 내륙 지방을 장악한 프랑스와 동부 해안 지역을 장악한 영국이 양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북미 개척지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영국이 장악한 북미 동부 해안은 총 13개의 주로 이루어져 합쳐서 13개 식민지라고 불렸습니다. 각각의 주들은 제각기 다른 법들과 다른 문화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영국을 본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8세기 중반의 유럽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로이센, 하노버, 포르투갈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뭉쳤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뭉쳤죠.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간 유럽은 둘로 나뉘어 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프로이센 동맹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즉 프랑스는 패배했고 영국은 승리하였습니다. 북미 대륙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7년 전쟁 이전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7년 전쟁이 터지면서 양국은 북미 대륙에서도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7년 전쟁이 벌어지던 동안인 1754년부터 1763년까지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 인디언 연합군과 영국 인디언 연합군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을 영국의 입장에서 프랑스 그리고 인디언과 싸웠다고 하여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7년 전쟁의 확장팩인 셈이죠. 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도 7년 전쟁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지고 영국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영국은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남미에 스페인이 버티고 있었지만 당장 위협이 되는 프랑스를 몰아냈기 때문에 13개 식민지는 크게 기뻐했죠. 하지만 영국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른 것은 영국이었고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지켜주느라 돈을 천문학적으로 퍼부어야만 했었거든요. 영국은 13개 식민지에 세금을 물려 전쟁 때문에 나간 지출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게 13개 식민지 대신 프랑스랑 싸워주느라고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했을지언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13개 식민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세금을 부과해버립니다. 설탕세, 차세를 포함하여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에 세금을 붙이는 인지세 등등 식민지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물품에 추가로 세금이 붙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갑작스런 세금 폭탄을 맞고 분노하게 되었죠.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구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식민지인들은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구호를 들고 영국 의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식민지 전역에서 반영 감정이 들끓어오르자 영국 의회와 왕실은 식민지에 부과했던 세금 정책들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왔는데요. 영국의 해외 식민지 개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동인도 회사가 실적 악화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것이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에게 홍차 독점권을 주기로 합니다. 홍차 독점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존 홍차 판매 루트를 살펴보자면 처음 중국에서 생산된 홍차가 네덜란드를 거쳐 밀수 상인들을 통해 북미 식민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인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판매 루트를 만들려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나는 홍차를 동인도 회사가 직수입하여 식민지에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네덜란드와 밀수 상인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홍차 가격도 싸지고 동인도 회사의 이윤도 늘릴 수 있었거든요. 영국 의회는 분명 식민지 주민들도 이 정책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13개 식민지에는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비밀 결사였는데요. 이들은 영국이 동인도 회사에게 홍차 독점권을 주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민지의 많은 상인들이 바로 홍차 밀수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다가 또 절차가 문제가 되었는데 영국 의회가 식민지에 적용되는 법을 식민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정했다는 데서 또다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식민지인들은 본국이 자신들을 단지 통치와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분노했던 것이죠. 인디언 분장을 한 자유의 아들들이 보스턴 항구에 모여 홍차를 가득 실은 영국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영국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홍차 상자들을 바다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항구에 모인 식민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했죠. 1773년 12월 16일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말로는 보스턴 차 사건, 영어로는 보스턴 티파티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차가 가득해졌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홍차 파티를 즐겼다는 유머가 담긴 이름입니다. 자유의 아들들이 바다로 던져버린 홍차의 가치가 현재 돈으로 약 16억 원어치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영국 정부도 어마어마하게 열이 받았습니다. 이제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서게 되는데요. 영국은 사건이 일어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기로 합니다. 보스턴의 물자 보급을 끊고 상인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였죠. 또 보스턴이 속해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자치권을 박탈하여 영국이 직접 매사추세츠를 통치하기로 합니다. 이렇듯 영국이 보스턴 차 사건의 보복을 위해 제정한 여러 가지 법들을 식민지인들은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1774년 9월 필라델피아에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른바 제1차 대륙회의가 열린 것인데요. 강경파들은 영국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며 영국에 대항해 식민지들이 단결하여 영국 상품을 불매운동하고 영국과 무역 관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온건파들은 식민지인들은 영국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강경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되며 왕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죠. 이때까지는 아직 식민지인들이 독립을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이 영국 왕의 신하임도 부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건파들의 주장대로 먼저 왕에게 청원을 올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었던 조지 3세는 이미 식민지인들에게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었습니다. 왕이 혼내주려고 마음먹은 것은 영국 의회가 아니라 사사건건 영국에 반대하고 나서는 식민지인들이었죠. 결국 왕과 의회는 보스턴으로 군대를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영국군은 보스턴의 보급기지인 콩코드를 기습하여 먼저 식민지인들의 무기부터 빼앗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러한 영국의 기습작전 계획을 폴 리비어라는 식민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식민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말을 몰았죠. 1775년 4월 18일 새벽 폴 리비어는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달리며 영국군의 침공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식민지는 영국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폴 리비어가 없었다면 아마 콩코드를 기습 공격당해 무기를 모두 빼앗겼을 것이기 때문에 독립전쟁 자체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주도 보스턴에 바야흐로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보스턴 항구에서 출발하여 콩코드를 기습하기 위한 진군을 개시했는데요.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작은 마을 렉싱턴에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1775년 4월 19일 바로 이 렉싱턴 전투로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민지 민병대는 렉싱턴에서는 영국의 화력에 당황하여 패배하였지만 잠시 뒤 콩코드에서는 전열을 가다듬어 영국군에게 크게 한 방 먹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면서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1775년 5월 필라델피아 제2차 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3개 식민지의 대표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이 회의에서 정식으로 식민지군이 창설되었고 조지 워싱턴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이렇듯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군대가 창설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을 영국 왕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식민지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란 정도로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면 본국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은 어떤 책 한 권이 발표되면서 독립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상식으로 미국의 사상가 토마스 페인이 저술했습니다. 상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목 그대로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영국 왕이 그동안 식민지를 얼마나 괴롭혀왔는데 영국에서 독립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냐 하는 것이었죠. 상식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이 상식이라는 책이 식민지인들의 독립이라는 관념을 꿰어놓았습니다. 이제 식민지인들은 더 이상 영국 지배 아래서의 권리 증진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인들은 독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중 하나로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미국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왼쪽의 문서가 바로 그 독립선언문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포함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받는 자들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한다면 인민은 그 정부의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전쟁의 성격은 독립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호기롭게 독립을 선언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은 미국의 독립을 막기 위해 더욱 총력을 다했기 때문에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물자 보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는 더욱 꺾였으며 1776년이 끝나가면서 미국군은 더욱 궁지에 몰려가고 있었는데요. 177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복무 기간이 끝나 많은 미국군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역전시켜야만 했습니다. 1776년 12월 25일 밤 워싱턴의 군대는 델라웨어 강을 건너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미국군이 크리스마스 날 얼어붙은 강을 건너 공격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국군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1776년 12월 26일 새벽 트렌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미국군은 영국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곳곳에서 영국군을 격파해 나가던 미국군은 드디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요. 뉴욕 세러토가 근처에서 영국군을 몰아붙인 끝에 영국군 6천여 명을 항복시킨 것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미국이 영국군을 항복시켰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며 프랑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는데요. 아시다시피 프랑스와 영국은 오랜 앙숙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편을 들어준 것은 프랑스만이 아니었는데요. 영국과 세 차례나 전쟁을 벌여 뉴욕을 영국에 빼앗겼던 네덜란드, 그리고 오래전에 영국에게 패해 무적 함대를 잃었던 스페인까지 미국 독립전쟁을 돕는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전력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영국군을 몰아붙였고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쟁 막바지 영국군은 체사피크만 해전에서 프랑스군에게 패배해 도망쳤고 이로 인해 영국군의 거점이었던 요크타운이 포위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요크타운을 지키고 있던 코널리스 장군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 미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1781년 10월 19일 요크타운 전투를 끝으로 미국 독립전쟁은 끝을 맺었습니다. 1783년 9월 3일 미국과 영국 사이에 파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이 1782년 4월 시작되었으니 협정 조율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죠. 이 조약에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미시시피강 동쪽을 미국 영토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 명실상부 독립국으로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파리 조약에 서명하는 미국 대표단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 오른쪽이 아예 비어져 있고 전체적으로도 미완성인 모습이죠. 이것은 화가 난 영국 대표단이 포즈를 취하는 것을 거절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영원히 미완성인 채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1787년 9월 독립국 미국의 필라델피아. 두 차례 대륙회의가 열렸던 이곳에서 처음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회의가 열렸습니다.
재헌회의에서 제정된 헌법에 따라 미국은 단순한 13개 주의 연합체를 넘어선 통일 국가로 규정되었습니다. 정부 구성에 있어서는 정부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권력을 나눠 갖기로 합의되었고,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무시하고 너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각 주별로 공평하게 할당된 선거인단이 연방 정부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미합 중국 헌법에서 세계 최초로 삼권 분립과 대통령제가 탄생하였습니다. 1789년 4월 처음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조지 워싱턴이 당선되어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기 내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였으며 딱 2번의 임기를 마친 후 미련 없이 대통령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가 솔선수범하여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순조로운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독립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였죠. 하지만 막상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느라 국고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바야흐로 프랑스에서도 혁명의 불씨가 피어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